강도윤은 가난을 증오하며 자랐다. 비만 오면 집안으로 물이 샜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말했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아. 그 말은 어린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다짐했다.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28 사업을 시작했다. 35 건설사 대표가 됐다. 43 그룹 회장이 됐다. 69이 된 지금 그는 900억 개인 자산을 가진 재벌이었다. 신문은 그를 성공 신하라 불렀다. 하지만 그의 집은 늘 조용했다. 아내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도윤 씨,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늘 대답했다.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 새 아이가 태어났다. 첫째 태성은 경쟁을 즐겼고 둘째 유리는 영리했다. 막내 하은은 늘 아버지를 기다리던 아이였다. 초등학교 발표회 날 하은은 끝까지 무대를 바라봤다. 빈 의자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하은이 상처받았어요. 그는 짜증을 냈다. 내가 돈 버는 게 누굴 위해선데? 아내는 조용히 답했다. 가족이요. 그는 듣지 않았다. 회사는 커졌고 집은 넓어졌고 식탁은 길어졌다. 하지만 함께 밥 먹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해외 출장이었다. 일은 괜찮아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은 텅 비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태성은 사업 확장을 말했고 유리는 해외로 나갔다. 하은은 말했다. 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는 웃었다. 넌 도윤그룹 딸이야. 몇 년 뒤 하은은 한 남자를 데려왔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연봉은? 집은? 질문은 조건뿐이었다. 아버지, 전 이 사람이 좋아요. 그는 수표책을 던졌다. 이 돈 받고 정리해. 하은은 수표를 들지 않았다. 전 사랑을 돈으로 정리 안 해요. 그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날 이후 막내 방은 그대로였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잘 됐다. 7년이 흘렀다. 그리고 병원.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가족 검사를 권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내 자식들 다 온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다. 부도 선언. 900억 개인 자산 동결 발표. 언론은 떠들었고 세상은 그의 몰락을 이야기했다. 첫째는 말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둘째는 전화로 말했다. 저도 사정이. 그는 한마디만 했다. 병원 검사 같이 받자. 답은 오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돈이 사라지자 아버지도 사라졌다. 마지막 남은 이름. 막내. 서울 외곽 작은 빌라. 한때 900억을 굴리던 손이 초인종 앞에서 떨렸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내려놓자.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하은이었다. 아버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 망했다. 그 한마디와 함께 그의 인생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하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오세요.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거실, 작은 식탁, 아이 그림이 붙은 벽.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자신이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인생은 여기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강도윤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다. 좁았다. 벽지는 오래됐고 소파는 낡아 있었다. 하지만 공기가 따뜻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때 작은 아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누구야? 하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외할아버지야.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외할아버지. 그는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다. 아이 앞에 무릎을 굽히며 말했다. 그래, 이제 왔다. 저녁은 소박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는 한 숟갈을 입에 넣고 멈췄다. 눈이 시큰했다. 수십억짜리 만찬보다
이 한 끼가 더 무거웠다. 식사가 끝난 뒤 하은이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그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뭐냐? 전세 보증금이에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무슨 소리야? 집주인한테 말했어요.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넌? 괜찮아요. 조금 더 일하면 돼요. 그는 봉투를 열었다. 현금. 1억 2천.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900억을 굴리던 손이 떨렸다. 왜 이걸 나한테 주냐?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갈 데 없잖아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난 널 쫓아냈다. 알아요. 그런데 왜? 하은의 눈은 맑았다.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의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그는 얼굴을 감쌌다. 난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돈 없어도 아버지예요. 그때 아이가 다가왔다. 외할아버지 왜 울어? 그는 허둥지둥 눈을 닦았다. 안 운다. 아이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가족은 울어도 된대. 그 말이 결정타였다. 그날 밤 그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하은과 아이의 웃음소리.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문자를 보냈다. 가족 검사 결과. 곧 답장이 왔다. 막내따님 일주일 전 검사 완료. 적합 판정. 그는 숨이 멎었다. 일주일 전. 그가 부도 발표하기도 전이었다. 하은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아프다는 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검사를 받았다. 새벽에 하은이 조용히 나왔다. 아버지 검사한 거 아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말 안 했냐? 아버지 자존심 상하실까 봐요. 그의 목이 메었다. 나는 널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는데. 하은은 웃었다. 이제 지켜주면 되죠.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돈으로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도 사랑은 지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다짐했다. 이번 수술이 끝나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겠다고. 거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강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900억이 아니라 1억 2천의 무게가 그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망한 게 아니라 깨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대저택의 높은 천장이 아니라 낮고 하얀 형광등이 달린 작은 방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그는 식탁에 앉았다. 아이도 옆에 앉아 있었다. 외할아버지 유치원 같이 가. 그는 잠시 멈췄다. 나랑? 응.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치원까지 걸어가는 길,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의 손은 늘 계약서와 계산기를 잡고 있었지, 이렇게 작은 손을 오래 잡아본 적은 없었다는 걸. 유치원 앞에서 아이가 말했다. 또 와. 그는 웃었다. 그래. 돌아오는 길,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첫째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 검사 같이 가자. 잠시 침묵. 아버지, 지금 회사 상황이 좀. 그는 말을 끊었다. 알았다. 둘째 유리도 비슷했다.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그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그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막내따님 적합수치 매우 좋습니다. 위험은 물론 있지만 성공 확률 높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의사는 짧게 답했다.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는 그 말이 가장 어렵다는 걸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하은의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은이 힘들게 안 하겠습니다.
그는 남자의 눈을 보았다. 7년 전엔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다. 책임감이 있었다. 전세 월세로 바꾼다더라.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벌겠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전세 그대로 둬라. 남자가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다. 나부도 아니다. 하은이 그 말을 듣고 나왔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멈췄다. 뭐? 아버지 눈빛이 망한 사람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딸이 자신보다 단단하다는 걸 느꼈다. 왜 모른 척했냐? 하은은 웃었다. 아버지가 내려놓고 싶어 보였어요. 그 말은 정확했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난 평생 돈으로 사랑을 확인하려 했다. 돈으로는 안 보여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의 40년을 꿰뚫었다. 그날 밤 그는 대저택으로 돌아갔다. 불은 자동으로 켜졌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긴 식탁, 고가의 그림, 수십억짜리 가구들. 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없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산 정리한다. 회장님, 공익재단 설립 준비해. 잠시 멈췄다. 막내명의 신탁도 전액입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 대부분.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킨 게 뭔가? 회사? 명예? 체면?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가족은 지키지 못했다. 다음 날 태성이 대저택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부도 아니라고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왜? 시험했다.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저희를요? 그래. 잠시 정적. 병원엔 왜 안 왔냐? 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회사도 위기라서.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유산은 없다. 태성의 표정이 무너졌다. 아버지, 그건 돈 없이도 서봐라. 그는 차갑게 말했지만 속은 뜨거웠다. 태성이 돌아간 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식에게 돈을 끊는 건 쉬웠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건 아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하은의 집으로 갔다. 외손자가 블록을 쌓고 있었다. 외할아버지도 해. 그는 바닥에 앉았다. 작은 블록 하나를 조심히 올렸다. 그는 깨달았다. 건물은 높이 쌓는 게 중요하지만 가족은 무너지지 않게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네. 이번 수술 끝나면 나 바뀐다. 하은은 웃었다. 이미 바뀌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럴지도 몰랐다. 900억은 그를 회장으로 만들었지만 이 작은 집은 그를 아버지로 만들고 있었다. 수술 날짜가 확정됐다.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강도윤은 창가에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비서가 옆에 있었을 것이다. 전화벨이 울리고 보고서가 오갔을 것이다. 지금 그의 옆에는 물컵 하나와 의자 하나뿐이었다. 하은이 다가왔다. 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그는 웃어 보였다. 건설 현장도 버텼다. 이건 별거 아니다. 하지만 손은 차가웠다. 하은이 그 손을 잡았다. 저 괜찮아요. 그 말이 오히려 그의 심장을 흔들었다. 혹시라도 겁나면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싫어요. 단호했다. 아버지 살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오후 태성과 유리가 병실로 들어왔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아버지, 왔냐? 짧은 인사.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막내가 한다면서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강도윤은 눈을 들었다. 그럼 누가 하냐? 다른 방법도. 너는? 태성은 말을 멈췄다.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도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병원엔 왜 안 왔냐? 답이 없었다. 병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태성이 결국 말했다.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밀어냈잖아요. 그 말에 하은의 시선이 흔들렸다.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 내가 밀어냈다.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돈으로 줄 세웠다. 성과로 사랑을 평가했다. 태성의 눈이 붉어졌다. 우린 한 번도 그냥 자식이었던 적 없어요. 그 말은 예상보다 깊게 박혔다.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맞다. 유리는 눈물을 삼켰다. 아빠는 늘 회장이었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이제 회장 안 하려 한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들렸다. 재산 대부분 재단으로 넘긴다. 태성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저희는 뭡니까? 이제 스스로 서라. 막내만 남기겠다는 겁니까? 그는 단호했다. 막내는 남은 게 아니라 남아준 거다. 정적이 흘렀다.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오빠, 언니, 아버지 지금 약해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태성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강도윤은 그를 바라봤다. 돈으로? 네. 그래서 넌 늘 배고팠다. 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유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우린 사랑받는 법을 몰라요. 그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가르치지 않은 것이었다. 늦었지만 배워라. 그는 짧게 말했다. 난 이제 배우고 있다. 수술 전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도시가 잠들었다. 강도윤은 잠이 오지 않았다. 하은아. 네. 내가 널 내쫓은 날 기억하냐? 네. 왜 한 번도 안 돌아왔냐?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부를 줄 알았어요. 그는 숨이 멎었다. 안 불렀다. 그래도 기다렸어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정말 작은 목소리였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응. 저 아버지 딸이에요. 그 말은 확인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살아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지금도 그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짜로. 아침이 밝았다. 수술실 앞. 하은이 침대에 누웠다. 아버지 먼저 들어가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같이 간다. 의사가 말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은이 웃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는 멈췄다. 7년 만에 듣는 말이었다. 목이 막혔다. 나도 사랑한다. 수술실 문이 닫혔다. 빨간 불이 켜졌다. 긴 시간이었다. 태성과 유리가 복도에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셋은 돈이 아닌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4시간, 5시간. 문이 열렸다. 수술 성공적입니다. 그 순간 강도윤의 무릎이 풀렸다. 그는 벽을 붙잡았다. 딸도 자신도 살았다. 그는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제대로 살겠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났다. 강도윤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몸은 약해졌지만 생각은 또렷해졌다. 이제 정리해야 할 때였다. 그날 오후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파일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태성과 유리도 들어왔다. 태성이 먼저 물었다. 아버지, 재단이 무슨 말입니까? 강도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내 개인 자산 대부분 사회에 환원한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다. 대부분이라뇨? 900억 중 70%. 유리는 숨을 삼켰다. 그럼 나머지는요? 막내명의 신탁. 태성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강도윤은 그를 바라봤다. 공평은 책임이 있을 때 말하는 거다.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래. 그래서 더 냉정했다. 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막내가 옆에 있었던 건 우연 아닙니까? 그때 하은이 병실 문 앞에 섰다. 우연 아니에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다. 전 그냥 도망 안 갔을 뿐이에요. 유리는 눈을 내리깔았다. 우린 몰랐어. 알았어요. 그냥 선택 안 했을 뿐이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무거웠다. 강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난 평생 돈으로 가족을 평가했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하겠다.
태성이 물었다. 그럼 저희는 버리시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니다. 그는 단호했다. 이제 돈 없이도 서라. 유리의 눈이 붉어졌다. 아빠, 우린 한 번도 인정받은 적 없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내 잘못이다. 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늘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제 증명하지 마라. 그는 짧게 말했다. 사람으로 살아라. 병실 안 공기가 달라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 했다. 그때 강도윤이 불렀다. 잠깐. 둘이 멈췄다. 재단 이사회에 들어와라.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들렸다. 돈은 안 준다. 대신 책임은 준다. 태성은 놀란 표정이었다. 왜입니까? 가족이니까. 짧은 말이었지만 단단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태성도 낮게 말했다. 저도. 둘이 나가고 병실에는 하은과 그만 남았다. 하은이 말했다. 아버지, 너무 세게 말했어요. 그는 조용히 답했다. 늦게라도 솔직해지고 싶었다. 그래도 가족이에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서 끊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난 돈으로 왕이었지만 가족 앞에선 실패자였다. 하은이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는 미소 지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다. 그날 밤 그는 회장직 사임서를 작성했다. 수십 년을 붙잡고 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서명했다. 강도윤. 회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 병실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900억을 쥐고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단단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재산은 나누면 줄지만 관계는 나누면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완전히 내려놓을 준비를 마쳤다. 퇴원날이 되었다. 강도윤은 병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내려다봤다. 수술 전 이 창을 보며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날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하은도 살아있었다. 아버지가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병원을 나섰다. 예전 같으면 기사와 수행비서가 대기했겠지만 오늘은 가족뿐이었다. 도착한 곳은 대저택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진짜 여기서 사시려고요? 하은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방 하나면 충분하다.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앉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그날 저녁 5명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예전엔 수십억짜리 만찬이 익숙했지만 오늘 이 식탁이 더 단단했다. 외손자가 물었다. 외할아버지 옛날에 뭐 했어? 그는 웃으며 답했다. 건물 많이 지었지. 지금은? 그는 아이 눈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사람 짓는다. 아이들이 웃었다. 며칠 뒤 그는 이사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돈은 벌 만큼 벌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벌겠습니다. 짧은 선언이었다. 언론은 전격 은퇴라 썼지만 그에게는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태성이 와 있었다. 아버지, 재단 일 맡겠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유산 때문 아니냐? 태성은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술날 아버지 무너지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우린 돈보다 아버지를 잃을 뻔했다는 걸. 강도윤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 사람으로 서라. 유리도 찾아왔다. 아빠, 나도 도울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보다 어려울 거다. 괜찮아요. 이제 딸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는 짧게 답했다. 환영한다. 그날 밤 거실에서 외손자와 블록을 쌓고 있었다. 높이 쌓자. 아이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낮고 단단하게 쌓자. 왜? 그는 천천히 말했다. 높기만 하면 쉽게 무너진다. 단단하면 오래간다.
그 말은 인생 이야기였다. 하은이 다가왔다. 아버지, 후회 없어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900억을 움켜쥐고 있던 날들, 막내를 내쫓았던 순간, 전세 보증금 봉투를 받던 밤. 그리고 지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작 망할 걸 그랬다. 하은이 웃었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야 산다. 며칠 후 기자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는 창밖 골목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분식집에서 김이 올라왔다. 나는 900억을 벌었지만 가족은 늦게 배웠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외손자가 달려와 안겼다. 그는 아이를 꼭 안았다. 돈은 무거웠다. 하지만 이 아이의 체온이 더 무거웠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900억보다 1억 2천이 더 무겁더라. 전세 보증금 봉투 하나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다시 세웠다. 강도윤은 이제 회장이 아니었다. 하은의 아버지, 누군가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늦게 철든 한 사람. 그는 작은 방에 불을 끄며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돈으로 지은 집은 무너질 수 있지만 사랑으로 지은 집은 끝까지 남는다는 걸 알면서